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영세율 적용 대상과 관련돼서 영세율 매출이 발생을 했을 때 그 부속 명세서들과 관련된 내용들, 이론적인 내용들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출 기업들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영세율 적용이 될 거고, 이러한 영세율 적용과 관련된 부속 명세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좀 봐야 되는 그러한 서류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 크게 5가지로 나누기는 하는데,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그죠? 그 다음에 용역을 국외에서 공급하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다루는 것들은 이제 이 직수출, 대행수출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죠? 우리 회사가 우리 회사 명의로 수출을 한다. 그러면 직수출이 되는 거고요. 우리 회사 명의가 아니라 다른 회사, 수출 회사의 무역업자를 그 명의를 빌려가지고 수출한다라고 하면 대행 수출이 됩니다. 이러한 재화를 수출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통관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수출 신고 필증이 나옵니다. 그래서 뒤에 뭐 보면 수출 신고 필증을 사례를 들어놓고 있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수출 신고 필증을 보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잠깐 말씀을 드리죠. 그다음에 특정 무역 방식의 수출은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부가가치세는 거래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 중개 무역 방식의 수출, 위탁 판매 수출, 외국 인도 수출, 위탁 가공 무역 방식의 수출,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뭐랄까요, 이론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직수출, 대행수출과 함께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게 이제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공급하는 그러한 그 영세율 거래, 이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크게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2가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직수출, 대행수출, 그죠? 내 명의로 물품을 외국으로 보내는 것, 반드시 재화라고 하면 통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대행수출 같은 경우는 무역업자, 수출업자는 우리 회사, 우리가 수출품 생산업자가 되는 거고요. 우리한테 수출 대행 수수료를 받아서 사업을 영위를 하는 그러한 사업자들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특정 무역 방식의 수출도 여러분들한테 좀 그림을 그려서 좀 소개를 해주고 싶은데 시간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강의한 이러한 내용들을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 중에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뭐에 의해서 이 국내 거래란 말이에요. 국내 원자재 공급 업체가 수출품 생산업자한테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랬을 때 국내 거래이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됩니다. 그죠? 세금 계산서이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되는데,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금 계산서 발급 시기는 언제예요? 원칙적으로 공급 시기에 발급을 하는 거죠. 근데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시기에 특례 규정에 의해서 조금 봐주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늦어도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되니까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구매 확인서가 다음 달 10일까지 확인이 되면 우리는 바로 영세율 세금 계산서 한 장 발급을 하면 되죠. 그죠? 예를 들어서 3월 20일 날 재화를 공급하고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가 4월 9일 날에 확인이 됐다. 그러면 4월 9일에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 있죠. 언제 날짜를 작성일자로 3월 20일을 작성일자로 해서 이게 정상입니다. 보통은. 근데 이 사후 개설이라는 거는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을 지난 정상적인 그 다음에 확정 신고 기한까지 그 사이에 발급이 되는 걸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사후 발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원래는 구매확인서를 보고 원자재 공급업자가 구매확인서가 발급이 되고 그거를 확인을 한 후에 그걸 가지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뭐예요? 영세율이 아니라 일반 과세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서 언급했듯이 수정세금계산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원칙은 뭐예요? 당초 공급일에 혹은 다음 달 10일까지도 구매확인서가 확인이 안 됐다라고 하면 일반 과세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합니다. 근데 부가가치세법상의 일반 부가가치세법상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는 확정 신고 기한까지 확인이 되면 영세율 적용해 준다라고 규정을 하는 바람에 아주 그냥 이런 불편한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게 된다. 그죠? 일반적으로. 그러면 처음에 일반 과세세금계산서 한 장 발급했고 그 다음에 처음에 일반 과세세금계산서 발급하고 그 다음에 이걸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 한 장, 영세율 적법 정확한 영세율 세금계산서 이렇게 총 3장이 발급이 된다. 이게 원칙이다라는 얘기입니다. 3월 20일 날 재화를 공급하고 내국신용장이 4월 10일 이전에 개설이 된 게 확인이 되면 4월 10일까지 3월 20일자를 작성일자로 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면 되는데 4월 10일 날 이게 있어요, 없어요? 내국신용장이 없으니까 일반 과세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4월 15일 날 가서 좀만 일찍 확인을 해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당초에 발급했던 거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 각각 발급을 하는 이러한 방식이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를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외적으로 이제 가산세들을 하도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풀어준 그러한 내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처음부터 그냥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을 했다라고 하면 인정을 해준다 가산세 없이 그다음에 이런 상황으로 해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되는데 발급하지 않고 일반 과세세금계산서로 그냥 신고 납부했다 이것도 인정을 해준다 이런 예외 규정들이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은 원칙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앞서 얘기한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에 수출 신고서를 작성을 하고 그 결과치가 수출 신고 필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수출 신고 필증을 보면 이 중간에 보면 수출 신고 번호가 있습니다. 수출 신고 번호 있고 신고 일자가 있어요. 이 신고 일자 우리가 보통 재화를 수출했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공급 시기는 언제예요? 선적일이죠, 선적일. 예전에 선적일이 조회가 잘 안 되고 뭐 이렇게 도와주지 않고 거래처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막 그냥 기준 환율 적용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원칙은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 수출 신고 필증을 보면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이 거래 구분 코드입니다. 거래 구분 코드 11번. 보통 이제 11번으로 표현이 돼서 일반 수출을 형태의 경우에는 11번으로 기재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분 코드가 11번이 아니면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 어떤 형태로 재화가
수출이 되는지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거니까, 그죠? 그다음에 수출자 구분 이 코드도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대행 수출인지 아니면 직수출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할 수 있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A다라고 하면 직수출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B다라고 하면 대행 수출이다 뭐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여러분들한테 더 중요한 거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예요? 결제 금액이죠. 여기다가 그냥 기준 환율 곱해가지고 부가세 신고하고 이런 거죠. 그죠? 근데 반드시 이 거래 구분 코드 이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급을 누구한테 해줄지 뭐 이런 것들도 관세 환급금이 나오면 좀 중요한 이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결제 금액이 20만 달러네요. 예를 들어서 20만 달러다. 그러면 현재 국세청에서는 선적 일자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관세청에서 이제 국세청에다가 토스하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적 일자를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반드시 맞느냐? 그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보통 관세사들이 관세청에다가 이제 서류 제출하면서 선적일이 언제다라고 이제 해준 그런 결과치들이기 때문에 진짜 선적일은 BL상의 온보드 데이트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확인을 하면 진짜 정말 선적일이 확인이 된다. 보통 이제 잘 안 주니까 우리가 막 우리 마음대로 했었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던 거죠. 어쨌든 국세청에서 조회된 그러한 선적일을 활용을 한다면 국세청에서는 뭐 굳이 뭐 이렇게 태클 걸지는 않죠. 근데 BL상의 온보드 데이트하고 국세청 일자하고 달라서 다르게 신고가 들어가면 연락이 옵니다. 이거 왜 다릅니까? 특히 이제 귀속 시기가 해가 바뀐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BL을 보내주면 세무서에서 수긍하죠. 원칙은 BL상의 온보드 데이트이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수출신고 필증상의 거래구분 코드 9번의 일반 형태 11번이냐 아니냐 뭐 이거를 좀 주의를 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보통은 이제 11번으로 우리가 기재가 될 텐데 11번이 아닌 뭐 29번, 뭐 31번, 79번 뭐 이런 것들이 가끔 발생을 합니다. 그죠? 위탁가공무역, 아까 특정무역 방식의 수출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고요. 31번 같은 경우는 위탁 판매를 위한 수출, 위탁 판매 수출. 미국에 있는 사업자, 수탁회사한테 물건 던져주고, 야, 이 물건 좀 팔아줘 라고 하면서 물건이 나간 겁니다. 이런 것들은 수출 신고 필증이 있다순 치더라도 당장 과세로, 매출 과세 표준으로 인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공급 시기가 언제냐? 위탁 가공 무역 방식의 수출이다라고 하면 위탁 가공한 가공 재화가 인도된 때, 그죠? 그때가 공급 시기가 됩니다. 위탁 판매 같은 경우는 언제예요? 수탁회사, 미국에 있는 수탁회사가 소비자한테 물건 팔았을 때, 그게 확정이 됐을 때, 그죠? 뭐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특정 무역 방식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뭐 89번으로 지키는 경우도 있어요. 수리 검사, 기타 사유로 반입되어서 작업한 후에 다시 반출되는 거. 무상 견본품이다, 광고용품이다라고 하는데 92번으로 신고를 해야 될 텐데 막 어떤 경우는 11번으로 입력하고 해가지고 수출 신고서를 가져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을 수리, 검사를 위해서 반출한다 이런 경우에도 다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세 거래가 아닌 것들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수출 신고 필증상의 그러한 거래 구분 코드를 여러분들이 뭐 신규 직원들 같은 경우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 좀 어느 정도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좀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내국 신용장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중소기업들, 조그마한 중소기업들 담당하시면 내국 신용장은 그렇게 크게 볼 일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국 신용장 이렇게 보게 되면 수혜자가 누구고 개설 의뢰인이 누구다라는 거 정도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거래처가 이 수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거래처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는 게 원재료 공급업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구매 확인서를 더 많이 볼 겁니다. 그죠? 구매 확인서. 그래서 우리 거래처, 우리가 기장하는 거래처가 구매 확인서를 보냈는데 여기에 적혀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하셔야 된다. 만약에 여기에 적혀 있는 거, 우리 거래처가 여기에 적혀 있는 거다 그러면 이거는 영세율 매입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공급자가 우리 거래처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를 쫙 끌어왔는데 그 중에 영세율 매출 세금계산서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구매 확인서를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죠? 구매 확인서 달라고 하면 자기들 이름이 다 들어가 있는 건 다 준단 말이에요. 거래처에서 어떤 걸 줘야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그 거래처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작성 일자하고 구매 확인서 확인 일자 이거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당장 10일까지 확인이 됐다. 이게 10일, 다음 달 10일 이전에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면 되는데 이게 다르다라고 하면 10일을 넘었다라고 하면 뭐예요? 원칙적으로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뒤에는 이제 우리가 입력했던 그 사례들 1분기 사례들이 쭉 그 제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출 실적 명세서, 수출 신고 번호, 선적일, 그죠? 뭐 이런 것들 입력했죠, 그죠? 이런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을 거고요. 구매 확인서도 우리가 한 장 있었죠, 그죠? 서류 번호 입력하고 이게 홈택스에서 이제 이따가 스크래핑을 하는 과정을 보면 이 서식에서 불러와서 서류를 작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이 그러한 방법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영세율 어떤 거래들이 있다라고 하면 최종적으로 영세율 매출 명세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죠? 여기에 보면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들이 쭉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들이 쭉 있는 거죠. 영세율 적용 대상, 직접 수출, 중개무역, 뭐 내국 신용장 뭐 이런 것들이 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 우리 그 부가가치세법에서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로 공부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한눈에 제목으로 이렇게 쫙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실무 연습 사례에서는 두 가지였죠. 직접 수출,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한 재화의 공급. 이렇게 해서 그 영세율과 관련된 내용들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